TV의 허원순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새는 배나TV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와주셔가지고 시청자들의 아주 열화와 같은 성원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매번 불러줘서 저는 그저 고마웠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함께 공부해 가는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네. 지금 뭐 유아업계가 중국의 공세로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뭐 산업구조조정 얘기인데요. 이건 네. 뭐 제가 뭐 전공이랄까 주로 들여다보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은 요즘 우리 경제 최대 뭐랄까 핫 이슈, 네. 역사 교과서 이런 거 빼고 경제 부분이 핫 이슈죠. 그래서 이제 그 산업구조조정, 이제 네. 구조조정이라는 얘기 하자면 또 우리 끝도 없는데 어쨌든 구조조정 우리 독자님들은 알 거라고 보고. 구조조정이 왜 필요한지, 지금 어디로 가서 뭐가 되고 있고, 이제 또 좀 문제점은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국경제 10월 30일자 금요일자 사설을 보면 네. 정부가 구조조정에 네. 개입했다. 이건 이제 해운 네. 회사들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구조조정 하는데, 이 사실 구조조정 제일 큰 딜레마가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건강하지 않거나 뚱뚱한 사람이 네. 운동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작 운동을 해야 되거나 군사를 빼야 될 사람들은 네. 나태해서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온갖 핑계를 대고 운동을 안 합니다. 네. 근데 저 사람은 운동을 안 해도 되고 날씬하고 건강한 사람은 매일 뛰는 거예요. 그게 역설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축구에 관한 정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축구가 뭐냐?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요. 정말로 운동이 필요 없는 22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그렇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는데 네. 정말로 운동이 필요한 수만 명의 뚱뚱한 뒤에서 사람들이 고함만 지르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소리만 지르는 게 축구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 기업 구조조정도 그런 거거든요. 구조조정 안 하는 이유도 온갖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제 삼성이나 잘 나가는 데는 계속 구조조정 하는 겁니다. 화학 뭐 빅딜하고 다 하고 안 하는 데는 온갖 이유를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도 있다. 한번 짚어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위기가 오니까 최근에 제가 왜 좀비 기업이 많다는 걸 한국은행의 그렇습니다. 금융안정 보고서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네. 있잖아요. 그죠? 이익을 못 내고 자본 잠식이 된 뭐 기업들. 계속 어쨌든 굴러가면서 이익은 못 내면서 이익이 쉽게 말해서 이자보다 더 적은 회사, 네.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회사를 우리가 네. 좀비 기업이라고 하고, 그게 계속 누적되면 이제 좀비 그게 3,000개가 되고 뭐 FT에서 그걸 인용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야냐? 제일 대표적인 게 조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건설, 철강, 그다음에 석유화학. 또 하나는 뭐였지? 해운. 뭐 네. 이렇게 5개를 이제 적시했습니다. 요거 한 개 된 거는 정부에서 서별관 회의라고 해가지고 네. 청와대 서별관 회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이 거기에 말하자면 팀장이 되고, 네. 그다음에 각 관련 부처의 차관들이 뭐랄까 팀원이 돼가지고 네. 하는 그 별동대 같은 게 지금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과거의 위기 때마다 그게 계속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5개 산업이 그 해당이 되고, 네. 거기에서 이제 정부가 주도가 되고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얼마 전에 한경이 그것도 특종 보도했는데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우리 네. 국내 둘 다 이름 되면 알만한. 이름 정도가 네. 1위, 2위의 선사들입니다. 네. 세계에서도 한진해운은 국내 1위고 세계에서 9위입니다. 현대상선은 세계 17위입니다. 네. 그런데 합병하라. 합병 안 하면 안 된다. 합병 안 하면 생존이 안 된다. 예, 이런 그렇게 얘기입니까?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두 회사는 반대를 했죠. 네. 반대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안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정부가 합병하라는 방법까지 통해서 구조조정하라고 할 정도예요.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한경이 30일자 롯데가 삼성 계열사를 3조 원의 나머지 화학 인수한다는 기사가 지금 나왔는데요. 화학이면은 삼성 정밀화학, 뭐 케미컬 부분. 네.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저번에 삼성이 한화에다가 네. 삼성 테크인이라든가 방위산업업체를 네, 넘기죠. 방산업체를 넘겼죠. 그때 또 한화에 석유화학업체 큰 걸 넘겼습니다. 네. 삼성 토탈하고 삼성 종합화학인가가 네. 넘겼는데 그때 넘기지 않은 화학 계열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롯데도 이제 유통하고 화학이 주로 그거거든요. 네. 그걸로 넘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안 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이대로 두다가는 위기로 오겠다. 나라 전반에 산업 위기로 오고 금융 위기로 오고 경제 위기로 오겠다. 이게 전부 같이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는 1년에 이제 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조선 같은 지금 그런 큰 그림이 이제 그렇고 아마 독자 여러분들 많이 보신 게 조선 같은 걸 겁니다. 조선은 한때 뭐 수주 물량이 세계 1위다. 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그런데 나왔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수주가 뻥 내지는 손해보는 수주다. 이거는 제 짐작인데 네. 돈을 남겨서 배를 납품한 게 아니고
저가에 이제 수주를 하면 일단 뭐 수주 물량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금융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어느 순간에. 이제 금융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배 만들어 파는 것 자체는 적자인데 계속 돌아가는 캐시플로우가 좋으니까 이게 돌려막기를 하다가 예. 어느 순간 세계 경기가 떨어지면서 수주 물량 자체가 줄어드니 이제는 수주 물량 확보가 안 되면서 그동안에 손해 났던 게 한꺼번에 누적된 채로 그냥 한꺼번에 달려든 거 거기에 아닌가. 대해서 이제 그동안은 수주에서 돈이 들어와서 할 때는 갔는데 수주가 어느 순간 줄어들고 이러니까 그 자금이 안 도는 거예요. 네. 선박 금융이라는 게 뭐 그런 게 있답니다. 이제 그 할 때마다 일부분 돈이 들어오고 네. 하는데 그 지금 돌아서 보니까 장부상에는 전부 다 괜찮게 나왔는데 정밀하게 들어봤더니 저번에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라는 게 네. 그런 거죠. 정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채권단에서 뭐 4조 2천억을 투입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노조에다가 네. 뭐 동의서 첨부를 그렇습니다. 요구했다면서요. 그래 하여튼 대우조선 같은 게 어떤 상태냐 하면은 수조 원, 전번에 네. 제일 처음에 2조 원의 분식회계, 네. 그러니까 그 장부가 잘못됐다, 손실했다 나오더니 그다음에 3조 원이나 나오더니 쭉 나와서 지금 상태로 이대로 가면은 네. 지금 종업원이 14,000명인가 그렇고 합니다. 그 수주 물량 이대로 가면은 올해 아니 내년에는 5조 원의 손실이 나올 거다. 5조. 아니 이게 무슨 저기 1조 원이 뭐 그렇게 만만한 금액이 글쎄 아닌데. 억이 아닙니다. 지금 억이 네. 만 배가 좋은데 아니 이거를 지금 뭐 자고 그러니까 일어나면 1조 원씩 늘어난다는 게 좀 상상이 안 됩니다. 문제는 대우뿐만 아니라 현대도요. 전번에 제가 현대 언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으면 현대가 5년 전에 현대중공업 이야기하는 네. 건데 현대중공업 주식이 55만 원 갔습니다. 5년 전에. 한 주당. 예. 네. 그런데 최근에 그게 10만 원 밑으로까지 내려갔습니다. 아, 시장의 평가는 네. 냉정하고 시장은 벌써 알 수 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현대중공업이 작년에 3조 원의 손실이 올려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그런 데다가 또 삼성에는 성동조선이라고 꽤 아주 큰 중견 조선소를 또 거기다 갖다 붙여놓은 네. 겁니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이게 몇 조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지금도 이제 한 게 그 아까 4조 2천억 정부 지원이 하는 게 결국 산업은행과 수출은행이 네. 뭐 2조 몇 천억, 1조 몇 천억 지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원해서 살아나는지 가는 건데, 자 이렇게 구조조정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부 주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채권 다 가는데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어쩌다가 이렇게 구조조정이 안 되고 이렇게까지 왔느냐,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이 강성 노조 때문에 그런 그것도 있고, 저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됐다. 금융 시스템이. 네.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되려면 채권단이 아는 겁니다. 즉 돈 빌려준 사람이 제일 잘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뭐 네. KB 하는 데서 돈 빌려주는데 저기 현금 돌아가는 게 뭐가 안 된다 하고 해서 채가닥 냉정한 얘기죠. 비 올 때 우산을 뺏어서야 하는 겁니다. 네. 적절하게. 비 올 때 우산을 적절하게 뺏어야 은행이 망하지 않거든요. 네. 그 은행은 우리 모두가 낸 은행이 망하면 국민 혈세 그대로 가는 걸 우리 IMF 금융위기 때 봤잖아요. 근데 은행 주장은 아니 우리가 그렇게 경제적 판단을 해서 안 하려고 그래도 어디서 전화 한 통 걸려오고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관치금융. 관치에 찌들은 낙후된 금융 시스템이다. 네. 금융이 관치에 찌들으니까 아유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정부 시키는 대로까지 가야지. 네. 평생 그 관치에 되니까 자율적으로 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치 정부 정하는 대로 그동안거든요. 그래도 은행은 또 볼멘소리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신용등급 하나 하려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정부 네. 허락을 받아야 된다. 또 잘못해가지고 지원 잘못해가지고 하면은 배임 혐의로 우리 또 다 잡혀간다. 그리고 은행에 자율권이 없다. 네. 그런 불만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것까지 포함해서 잘못된 관치에 의한 낙후된 금융시스템이 큰 문제였다. 두 번째는 기업이 왜 구조조정 안 해나? 부실한 기업에 퇴로를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고 뭐 기업인들도 잘못한 거 물러나고 새 기업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요. 기업이 한번 잘못되면은 물러나는 사람이 사죄 출연하고 어쩌다 하다가 대부분 다 횡령 배임죄로 잡혀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한국적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절하게 부실 기업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부실 기업 되는 순간 감방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 아 이게 또- 대부분 네. 다. 왜냐하면 횡령 배임죄 들어가죠. 세금 제때 안 내게 조세 포탈범 되죠. 횡령 배임이 광범위하게 들어갑니다. 배임죄 들어가고 조세 포탈. 이러니까 부실 기업들도 끝까지 악착같이 경영권을 놓지 않고 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또 우리는 고용 경직성이 심해서 네. 한번 고용을 해놓으면은 회사 사정이 나빠졌다고 해고를 못하는 거 그래서 아닙니까? 바로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제가 얘기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까 그 낙후된 금융 시스템, 그리고 불안전한 법률 시스템을 이야기했는데 네. 세 번째가 바로 정치권과 노조가 여기 개입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금융회사가 어떻게 부실한 기업을
배나 TV 표현이 죄송한데 네. 부실한 기업을 정리해야 된다 막 이러면 정치권에 전화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은행에 그렇죠. 전화하고 정부에가 네. 배나 TV 안 돼. 우리 지역구 어쩌고 압력이 그 압력을 못 이겨내니까 정치권의 개입. 배나 TV를 위해서 그렇게 압력 넣어줄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배나 역설적으로, 기업이 네. 한국 최대 미디어 네. 정말 저 선도 그룹이 돼가지고 하다가 혹시나 그런 일이 벌리면 우리나라는 그래서 정치권에게 뭐 되고 뭐 갖다 주고 네. 응원하러 가고 후원회 하러 가는 자꾸 게 이제 거래가 왜곡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그게 리스크가 네. 기업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자꾸 이완종 씨도 경남 기업에 성완종 회장. 성완종 네, 경남 기업의 네, 성완종 예. 대표. 예, 그 양반도 그렇게 해서 그런 다 거래- 정치에 네. 발을 디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 잘 보이고 관련하려는 거예요. 기업 살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정치권 못지않게 하는 게 노조가 네. 몰라 그래요. 요번에 대우 여기에도 이렇게 어렵고 부실 일어나는데 이런다면 경력금을 900만 원 줬어요. 아니 몇 조씩 지금 적자가 났는데 경력금 900만 원 그러니까. 준다는 거는 그러니까 대우에는 보면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대우에는 정치권과 정부의 뭐 고문이다 무슨 감사대가 무슨 낙하산이 또 그렇게 많이 가 있는 거야. 네. 그 약집이 시작했어요. 노조가 여기 뭐 고문이다 뭐다 지금 뭐냐 저 하니까 사람들이 인건비만 해도 예, 얼마냐. 그러니까 네. 우리도 해달라 해서.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정부 주도로 잘하는 건 노조가 더 이상 임금을 인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 정도는 받고 4조 2천억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더 인력 감축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3천 명을 감원한다는 신문 기사가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14,000명 중에 일부에서는 절반으로 줄여야 저기 산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온갖 얘기가 나옵니다. 무서운 얘기 다 나오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우리가 구조조정을 제때 안 한 이유가 아까 네 가지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낙후된 금융 시스템, 두 번째 그 법률적인 미비로가 배임 협력을 다 때려잡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정치권의 압박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아까 노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와서 온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떤 경우가 오느냐? IMF에 의해서 외환위기, 네.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때 축축 다 넘어가요. 외국 회사나 외국 기관이 대한민국 경제 자체를 구조조정하는 여기 골마 있어요. 네. 이거 안 하면 이거 지금 아프다고 진통제나 바르고 오래내야 되는데 환부를 네. 진통제나 바르고 뭐 그냥 파스나 바르고 이래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암 초기인데 몸살약 먹어서는 네. 이게 뭐 소용없다 이런 그래서 말씀이시죠. 이게 구조조정이라는 게 참 냉혹합니다. 우리가 은행 5개 퇴출하는 것도 봤고요. 그때 제가 금융위원회 출입 기자를 했는데 그 당시는 금감이었죠. 금감이 출입 기자를 했는데 은행이 5개 퇴출될 때 눈물 받아. 그때 뭐 보람은행 또 아니 그 보람은행뿐만 아니라 그 전에 조상제한서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조흥 우리나라 조상제한서라니까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은행 그때 그냥 서울 신탁 그뿐입니까? 네. 예, 그러고 그때 정권사 망하고 그때 제가 금융위 출입기자 정말 못 봐도 이현재 제 칼로 휘두르갈 때. 그리고 저 이부고도민들이 출자해서 만들었던 평화은행, 평화은행, 동아은행, 평화은행은 노동계에서 만들었고 이부고도민은 그게 동아은행. 동아은행. 네. 어쨌든 그 부실이 그게 기업 그 부실하면 은행 부실로 이어지고 그때 64조 원 가지고 안 돼가 2차 공적 자금 조성 그걸 아직도 회수를 못 해가지고 네. 우리은행 매각하면 공적 자금 회수가 최대 원칙이다. 네. 그게 지금 네. 하잖아요. 우리은행 지금 매각한다고 하면서도 공적 자금 회수가 최대 원칙이다 하는 게 바로 그때 들어간 돈입니다. 그게 거치고 한빛은행 거쳤다가 그렇죠. 한일은행이 한일 상업은행이 합쳐가 한빛은행이 되고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이 되니까 우리은행. 네. 그게 다 그랬던 건데 아직 회수가 안 돼. 공적 자금 그 회수한다고 사무국까지 구성되어 있고 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하면 끝도 없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 얘기가 좀비 기업이 너무 많으니까 도무지 이익을 못 내는 기업들 일본이 요즘 잘 나가는 게 그 좀비 기업과 기업 내 좀비 사업체, 좀비 부분을 다 정리를 잘했기 때문에 저렇게 이익 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사실은 그게 비인간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하면 그분들이 다른 직업을 빨리 가질 수 있는 예. 말하자면 노동시장 전체의 탄력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인간적이고 슬프죠. 그때 제일은행 할 때 이 화이트 칼라들이 몇백 명씩 나가면서 눈물의 바다가 돼가지고 네. 눈물의 비디오가 아직도 굴러다니는 제일은행 그 부인들이 와가 네. 하는데 문제는 그럼 다 죽을래? 일부라도 죽고 살려가 그 사람들하고 다른 식으로 채용하고 그 사람 채용할래 살려서 어떻게 할래 이겁니다. 자 대우조선 14,000명 다 죽을래? 아니면 10,000명에 남아가 4,000명 눈물로 내보내지만 10,000명이 열심히 해가 살려가지고 다음에 좋아질 때 그 사람 최우선을 채용할 때 뭐 할래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은 정말로 말처럼 우리가 뼈를 깎내는 표현 말 그대로잖아요. 네. 최고 힘든 걸 뼈를 깎내는 하잖아요. 제일 힘든 그런 건데 지금 힘들다고 안 해버리면 그런 일이 또 나온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걱정이 다만 걱정이 이겁니다.
2016년 총선 있죠. 2017년 12월에는 대선 있죠. 이 선거 때는 또 이게 또 정치 논리가 정치 작동합니다. 논리에다가 네. 표의 논리에다가 포퓰리즘과 네. 심리학하면서 좋은 게 좋다 끌고 가자 이번만은 하지 마라 다음에 미뤄라 이렇게 될까봐 그 어떤- 영향권에 네. 들어가기 전에 지금 가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폭탄 돌리기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조그만 지자체 장도 님트 not 네. in my term 네. 내 임기 중에는 그 지하철 요금 못 올리겠다. 내 임기 중에는 수도값 못 올리겠다.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은 몇 조 원의 빚이 나게 있고 수도는 부실 덩어리가 돼 있고 하는 거예요. 님트 내 임기 중에 못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거에 오면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지금 구조조정이 이제 조금 달아지려고 하는데 쇠도 달아쳐야 되는데 치는 척 하다가 연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제발 이 구조조정만은 채권단, 정부 개입도 사실 문제예요. 정부는 미니멈 가이드라고 네. 채권단, 금융회사 주도로 전문가들이 해가서 살리는 방향을 하고 기업은 저항하지 말고 해서 기업하고 시장과 전문가의 주도로 했으면 좋겠다. 네. 또 국회에서 불러들어가 청문회 한다고 국정조사한다고 간섭하지 말고 노조는 그거 하기 싫어서 연대 파업한다 총파업한다 그러지 말고 아프지만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구조조정해서 이 위기와 우리가 밖에서 보는 한국의 문제점을 극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는 거죠.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이런 그런 말씀이시네요. 얘기입니다. 네. 좀 이거는 구조조정 당장 안 시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실하고 네. 잘해야 되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나마 지금 하는 것이 정말 급한 경우에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훨씬 더 낫다. 네. 사회적 비용, 경제적 비용도 훨씬 덜 든다. 네. 이런 말씀. 우리가 진행되는 상황 봐서 이제 베나TV에서 또 한 번 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중간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갑갑하고 답답하다고 해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구조조정 문제 오늘 허원순 위원과 함께 매우 아프지만 정면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